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에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서 어제 진행됐습니다. 같은 시각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자면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광장의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그 바로 다음 주가 어제였잖아요. 네. 어제도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동에서 국회 앞으로 왔고 물론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또 같이 집회를 했는데요. 일단 국회 앞에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를 보자면 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제 국회에서 근데 그걸 반응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예. 그 주된 그 싸움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까지 서초동이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어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한쪽에서 봤을 땐 이건 너무 지나친 과잉 수사 내지는 먼지털이 수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었고 예. 나머지 한쪽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면서 사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열망이 서초동에서 이렇게 분출이 됐었던 것이라고 네. 한다면 네. 지금 조 전 장관이 어쨌든 물러나면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한 어떤 수사가 제대로 됐냐, 뭐 잘못됐냐, 잘 됐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제는 검찰의 수사 권한 그 자체를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된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은 국회로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어떤 입장 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쟁점을 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제일 큰 쟁점은 도입하냐 마냐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에서도 또 양분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백혜련 의원 예. 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 쪽에서는 이제 권은희 의원 안이 있는데 네. 그 양 또 법안이 좀 내용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대해서도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 다른데 예. 먼저 그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예. 이제 백혜련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를 올리면 네.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고 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야당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그 국회의 동의가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 전 장관도 그렇지만 그렇죠. 아무리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결국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야권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권은희 의원 안, 바른미래당 안 같은 경우는 추천위에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똑같은데 네. 차이가 있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처럼 네.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해서 보다 야권의 어떤 그런 통제를 강화한 것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과 달리 또 하나 이제 공수처장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권, 수사권 부여 방식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백혜련 의원안 같은 경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 약간은 좀 제한된 범위,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어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 자체로 그냥 기소를 할 수 있게 수사 기소권 다 준다. 그들에 그렇죠. 한해선. 네,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정 그런 어떤 대상을 판사, 검사, 경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버릴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백혜련 의원 아니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바로 기소를 하지는 못하게 해놓고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 안에 설치를 해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기소가 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좀 강론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그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되나 보죠? 그렇죠.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예. 사람도 20세 이상 국민이면은 누구나 기소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 그 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했잖아요. 네. 보니까요. 네. 가장 먼저 일단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할 것이다, 부의를 시킬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제일 가장 큰 게 한국당은 여기에 공수처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타협의 여지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만 공수처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예. 나머지 여야는 어쨌든 공수처 도입 자체에는 찬성을 하고 강론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독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여당 예를 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공수처가 모두 독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릴 수가 있다. 네. 가지고 가서 그러한 이제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사실은 19대 국회, 지금 20대 국회인데 19대 국회 때는 여야가 다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었고 예.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대한 법안을 이제 도입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공수처가 어떤 또 다른 괴물 내지는 뭐 옥상옥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걱정에는 일견 동의는 하지만 예. 그러한 게 정말 걱정이 되면 공수처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다 그 바람직한 공수처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조율과 합의가 굉장히 좀 필요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기습 지휘를 벌인 대학생에게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묻고 있습니까? 지금 혐의는 어쨌든 그 공동으로 주거 침입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 형법상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이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예. 공동 주거 침입이라고 해서 그 폭처법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5배 가중이 돼서 예. 4년 6월 이제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 장소가 지금 미 대사관이기 때문에 예. 네.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서 예. 지금 대학생 그 20명이 지금 그 침입을 시도했다가 아마 저 장면이잖아요. 네, 그죠? 예, 예. 침입을 시도했다가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다 실제로 침입에 성공해서 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미국을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피켓 시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당초 예, 예. 경찰이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2명은 기각이 또 됐더라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9명을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검찰에 했고요. 예. 검찰에서 이제 검토해 보니까 9명까지 다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중에 7명만 구속 사유가 이제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7명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네. 글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저 학생들이 뭐 들어가서 사실 미 대사관을 침입하는 것 자체가 뭐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일반적인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이렇게 막 영장 청구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좀 영장 청구 사례에 비해서 조금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좀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예. 들어서 저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뭐 화염병을 던졌다거나 뭐 위해를 가했던 것까지는 아니고 예. 들어가서는 평화적인 그런 집회를 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혐의가 확정되고 유죄 판결 받기 전에 신병을 저렇게 확보하는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주한 미국 대사관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안 그렇죠. 맞을 것 같고 네네. 그 사안의 뭐 중대성도 중대하죠. 느꼈을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보니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그 한
7명에서 19명 정도가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계단 사다리 놓고 계속 올라갔는데 네. 그 제지하는 경찰 인력이 생각보다 뭐 한두 명 정도 보였고 네. 그리고 한두 명 정도 저지하니까 나머지는 뒤에서 막 올라갔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니 경찰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지를 했냐. 네. 이게 그 대학생 중에도 또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경찰관이 올 때까지 뭐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 경찰의 지금 아까 그 화면으로 봤을 때 대처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 예, 예. 저는 그 지금 이 어쨌든 범죄니까 네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도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저걸 막지 못한 경찰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옆에서 보고 예,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학생들이 막으니까 그냥 경찰이 가만히 있고 네네. 지금 오늘 보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금 입장 밝힌 것도 보면 예. 그 학생들을 엄하게 처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아니 14개월 만에 관저에 대한 불법 침입이 또 발생했다. 그걸 왜 막지 못하냐. 예. 그 외교 공간에 대한 어떤 보호를 좀 강화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네. 오늘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만에 하나 들어가서 진짜 공격을 했다거나 그랬다면은 한미 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크나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외교 공간에 대한 그런 경비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이 대사관저라는 저 공간이 치외법권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치외법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치외법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제국주의 시대 20세기 초까지 이제 특정 그런 어떤 이제 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그 주재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치외 법권이라면 저쪽이 네. 한국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곳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뭐 이제 일제의 어떤 외교권이 넘어가고 이런 시기, 예. 20세기 초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치외법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아. 다만 저렇게 외교 공간에 네. 이제 주재국의 경찰권이나 행정권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는 예. 치외법권이라서가 아니라 그 비엔나 국제협약에 네. 그 국제법상 그 나라들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외교 공간에 대해서는 주재국의 행정권이나 어떤 경찰권이 그 외교 공간에 협조 요청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 네, 근데 그건 치외법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개념이군요. 비엔나 협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실제로 지금 저 학생들이 저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폭처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그냥 예측을 하자면 어느 정도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명백한 그 범죄를 저지른 영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처벌을 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일반적인 주거 침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제 이런 공동 주거 침입은 이제 4년 6월까지 법정 최고형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좀 재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보 성향의 대학생들이 왜 들어갔냐?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미국이 불렀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내용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니까요. 이 내용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마지막 주제입니다.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것이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법원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법원이 되게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2017년 6월에 그 전기 설계 업체에 이제 20대 청년이 입사를 했는데 그 한 달 뒤에 본사에서 이제 파주로 이렇게 전환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입사 5개월이 되던 날에 기숙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0대 청년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0대거든요. 예. 20대 그 팔팔한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5개월 만에 뇌경색 판정을 받고 쓰러졌다라는 것은 그 잦은 야근이라든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을 보니까 55시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55시간 정도 일을 하기 전 12주 동안의 또 평균 업무 시간에 비교했을 때
그 55시간 일을 한 게 뭐 30% 이상 증가된 건 아니었고요. 아, 예, 예. 그러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봤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했다. 결국은 그 20대 청년이 놓여졌던 업무 환경과 뇌경색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판단을 한 것인데 예. 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좀 달리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네. 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왜 전향적이라는 그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요양급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 이것을 이제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는 행정처분이거든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행정처분인데 예. 이런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들의 내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이제 이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예.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한 어떤 행정청 내부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예. 이 업무상 재해라고 이제 지금 추측이 되는 이 20대 청년이 과연 어떠한 업무 환경에 실제로 처했었는지 예.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증거 조사를 통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청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대 청년의 입장에서 사안을 들여다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 산재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번 판결이 예. 그 기존의 산재와 관련된 어떤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뭐 새로운 법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 나왔다거나 뭐 기존의 판례가 변경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네. 기존의 판례와 그 법리에 따르더라도 그런 업무상 재해가 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결국 업무상 어떤 그런 발생한 그런 이제 질병이 그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예.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기존의 법리는 맞는데 예. 이제 그 법원에서 봤을 때 지금 예.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 20대 청년이 보면은 지금 들어간 지 5개월밖에 안 된 청년인데 실제로 이제 선배들이 뭐 이렇게 잡무를 시키고 뭐 이런 것도 다 했고 예. 나아가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청년이 설계 도면 작성 수정 업무에도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 도면 작성 수정 업무는 이런 전기 설계 업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예.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업무에 입사한 지 지금 뭐 5개월도 안 된 그런 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고 네. 특히 발병 그 일주일 업무 시간이 55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주 50시간 이상이라면 저희 같은 변호사님들도 거의 죽는다라고 하거든요. 진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아 이거는 20대 청년이 이 정도로 5개월 만에 쓰러진 거는 결국은 직장 내의 그냥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조금 더 약간의 구체적인 그 법원의 판단 좀 알려주시죠. 제가 보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청년 A 청년에 대한 그 상황을 많이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법원이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사를 했을 땐 본사에 입사했는데 네. 한 달 만에 파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파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게 대부분 예. 직원들이 이제 기피하는 그런 이제 부서에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도 또 이게 보면 일주일에 그런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잦았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선배들이 그 후배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에 와서 그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제 같이 잤군요. 잠을 예. 자고 그러면 후배 입장에서는 또 편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 신입사원이고, 했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2년 근속을 해야지 이제 그 지원을 받는 청년 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또 이 청년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선배들 눈치를 받겠습니까? 예.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